2024년 9월 마지막 거래일에 맞춰 아시아 증시의 이상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증시의 폭등과 일본 증시의 폭락이 같은 날에 이뤄졌다는 것인데, 대개 뉴욕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을 추정하며 움직이는 아시아 증시의 통상적인 패턴상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통화정책을 구사하게 된 점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총력을 다하는 중국 시진핑의 대폭적인 완화 정책과 아베노믹스의 반대길을 걸으려는 이시바 신임 총리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이 맞물려 이번 증시의 급등락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구사하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역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번 주 시황 영상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하게 된 이유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들여보고자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국제 관계와 통화 정책의 대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미래 역시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이번 주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선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던 중국 증시의 급등과 일본 증시의 급락이 같은 날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 제 견해를 드려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송 목차는 크게 3개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증시의 급등과 일본 증시의 급락 배경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 이게 증시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딥한 이야기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같은 상황이 우리의 증시를 앞으로 어떻게 맞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증시 급등 및 일본 증시 급락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통화정책 이야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완화 정책을 통해 증시의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긴축 정책을 통해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와져 있는 뉴스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일본 증시 이시바 차기 총리 긴축 가능성의 장중 5% 가까이 급락이라는 헤드라인이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이시바라는 인물이 차기 총리로 선출이 됐어요. 일본의 차기 총리로. 그리고 이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갈 것 같다. 통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걷어들이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일본의 달러엔 환율이 많이 높습니다. 최근에 달러엔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갔었죠. 이 160엔이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로 생각해 보면은 쉬워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화폐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가치 비교가 1,000원당 100엔 이렇게 기본 세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볼펜 같은 거 사러 갈 때 그 볼펜에 이렇게 100엔 이렇게 써 있는 일본 볼펜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살 때 이게 1,000원이구나. 뒤에 공 하나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환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달러당 엔화가 160이라는 뜻은 여기 공 하나만 더 붙이면은 1,600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환율이 1달러당 1,600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물론 우리나라 엔화하고 원화 환율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환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엔화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시바 체제가 보다 매파적인 정책, 그러니까 긴축적인 정책, 이걸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차기 총리로 선출이 되었을 때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투자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빅2 이런 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증시에 하락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27에서 28일 니케이 평균 선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 금주 초에 수출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9월 30일에도 적용이 돼서 일본장을 거의 4%, 아니죠.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시키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베노믹스서부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과거 아베 총리가 있었던 시절에 일본 경제가 뭐 30년 뭐 저성장이네, 뭐 잃어버린 30년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는 부양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극단적인 저금리 기조, 부양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꽤 길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좀 커버를 치고 있었었는데, 이 부양책의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점이죠. 통화를 시중에 계속 푸니까 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 급락 상태에 노출이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까지 때려 맞으면서 쫙 환율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차기 총리의 엔화 가치 절상을 위한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이죠. 요거에 의한 증시 충격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맨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시바 차기 총리가 생기면서 이 위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일본은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금리 기조 그만 멈추고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기조가 이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있었던 위험을 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빵 떨어뜨린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험은 신입 총리 선출 전에 이미 예정된 내용이었고, 통화정책도 긴축적 기조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위험은 신생 위험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 상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증시가 폭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그 국경절 연휴가 들어가게 되면서 쉽니다. 그리고 이 쉴 때 소비를 많이 일으키게 해줘야지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부양책을 이번 국경절 연휴에 맞춰서 시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증시의 상승이 최근에 크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0월 말까지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돈, 이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급 준비율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시중에 대출을 많이 퍼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양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 1억 5천만 명의 연평균 가계 이자 부담이 약 1,500억 위안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 우리나라 돈은 한 2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시 상승 효과를 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 잇따라 주택 구매 제한을 풀었다. 돈 많은 사람들 주택 사는 거 말리지 않겠다. 살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사라 하면서 제한을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강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경절 연휴를 겨냥한 대량의 여행, 소비 쿠폰도 뿌렸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돈을 쥐어준 거죠. 쿠폰, 뭐 바우처를 하나씩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좀 부양될 수 있도록, 소비 경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연 6%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는 게 노말 값이에요.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꽤 높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고 있다라는 잣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 정도는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미치면은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부양책 쪽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10월 1일서부터 7일 국경절 연휴가 있고 대출금리 인하와 소비 쿠폰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것이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다. 5%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부양책 실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수요, 금리를 싸게 해주면은 집을 사는 데에도 제한이 풀리고 하겠지만 주식시장 이쪽에도 자금을 쓰는데 융통성이 좀 올라가겠죠.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빚을 끌어 쓰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 기대에 대한 증시 급등이 중국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다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반응이 다르게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가 찐 내용이죠. 중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그러면 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 1부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들은 되게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이죠. 통화 정책의 길이 달라지게 된 배경. 이거를 파악해야지 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시 이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딜레마 상황에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리세션 피어, 그리고 이거에 의한 경기 부양책. 경기가 침체되었으니까 이걸 좀 부양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또 소비도 안 늘어나고 투자도 안 늘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엔화처럼. 그래서 화폐 가치, 화폐에 대한 가치, 밸류를 업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한쪽의 통화 정책에 몰빵이 되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이 공존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조금 풀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 사항인데 인플레이션형 리세션 상황이 근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상황에다가 무게를 둘지,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무게를 둘지, 혹은 화폐 가치를 올리는 쪽에 무게를 둘지 여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도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구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증시의 급등락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있는 거다. 요거를 딱 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우리나라 시황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몰빵이 안 되고 또 화폐 가치를 올리는 쪽에도 몰빵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쫓아서 같이 금리를 내려야 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언행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도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 부분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11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가계부채들이 또 부실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빚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섣부른 금리 인하를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또 건너가 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다 부실 문제 떠안게 되게 되면은 부도 파산제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밑에 시중은행들도 지금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미래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할 미래를 가정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죠.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시중의 반응은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갈지 열로 갈지 방향을 못 잡으면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면은 중국과 일본은 한쪽의 무게를 확 더 버린 거예요. 중국은 경기가 워낙에 부양이 안 되니까 이 경기 부양 쪽으로 무게를 확 실어버린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화폐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무게를 확 실어버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중간 다리에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게 지금 한중일 3개국이 처해져 있는 통화정책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의 긴축정책 발생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딥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본은 통화정책 쪽, 일본은 그 통화 가치 상승 쪽, 이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도 그럴 법한 게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대 엔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1달러당 엔화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2021년도 여기서부터 이 저점 추세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엔화 그래프이거든요. 보시면은 저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60엔을 넘어서 이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었는데, 여기서 그나마 떨어져서 지금 144, 요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부양책 이후 엔화 가치가 대폭적으로 절하가 되어 온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으니까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중에 일본도 안 그래도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까지 쳐부어대게 되니까 화폐가 너무 팽창하게 되면서 엔화 가치가 좀 크게 하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목격이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은 통화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새우깡 한 봉지 사는데 원래 1,000원이었는데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젠 3,000원씩이나 내야지 똑같은 새우깡 한 봉지를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곧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이기도 하고, 이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리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 긴축을 강행하게 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경기가 멀쩡하냐,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화폐 가치 쪽에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요 핑크색으로 색칠한 요 글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번 이시바 총리가 선출되면서 더 강한 긴축 쪽으로 갈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고 하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 때 일본의 긴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요 배경이 있어요. 미 연준이 최근에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이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긴축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완화 정책을 하면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엔화는 가치를 올려버려. 그러면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엔화의 절상 효과가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걸 올라가게 하는 쪽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엔화 가치를 절상시키려면은 이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는 이 힘보다 더 세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더 세게 줘야 된다. 그래서 때마침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엔화도 상승으로 올리자. 왜냐하면 달러가 내려가는 만큼 조금만 상승시켜도 확실한 엔화 가치 절상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 때 일본의 엔화가 더 센 긴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전환이 엔화 가치 격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타이밍 때 엔화 가치 절상을 위한 통화 정책의 엑셀을 확 밟아버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3부 시간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확실히 되셔야지 제가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는 쪽으로 피벗을 한다고 하니 일본의 엔화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됐으면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완화 정책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공포 상황에 있어요. 중국은 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계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심각한 불황 경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위험한 양상입니다. 그러니 얘네는 화폐 가치는 둘째 문제예요. 우선 문제는 부양이죠, 부양.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강력한 완화책 쪽으로만 계속 무게를 실어내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얘네 중국의 위안 화폐 가치 이거는 멀쩡하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강력한 부양책을 하는데 이 부양책을 함에 따라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부양 효과가 나는 것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더 세버리면은 이 이징 정책은 실효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페널티가 더 세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화폐 가치가 썩 좋은 상태에 있질 않아요. 보통 중국은 1달러 대 7위안이라는 이 기준이 이 리미트가 암묵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이 붕괴가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려 맞았을 때 그때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7위안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2022년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강달러 압력을 확 넣어버리게 되니까 그때 7위안이 다시 뚫렸다가 지금까지도 이 7위안 수준 위에서 계속
ing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마지노선이 뚫린 채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부양책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양책을 계속 실행하는데 중국 경제가 돌아올라오질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경기 부양 쪽에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 완화 정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미국을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뭔 얘기냐? 얘네들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완화 정책의 강행이 한편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국이 부양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이게 떨어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위로 계속 올라간다. 그럼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만큼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위로 쏘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더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막 갖다 쓰기가 불편해요. 화폐의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미국의 달러가 완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갈 사항이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쵸,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지게 되죠. 왜냐면은 달러가 내려오는 만큼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 그래? 그럼 달러 가치 떨어지겠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우리도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면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훼손을 적당히 막으면서 부양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 짱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기에 중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걸 이용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하는데 뭔가 강한 배경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잡히셨다면은 정리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의 무게를 둬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일본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 쪽에 무게를 두고 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일본은 긴축으로 화폐 가치 살리고 중국은 완화 정책으로 경기 한번 부양시켜 보자. 요 배경이 깔리게 됐다라는 거죠. 달러 가치 하락에 의해서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미 연준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일본의 긴축 정책과 중국의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일본의 긴축 정책과 중국의 완화 정책에도 셈법이 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전시경제 역학 구조로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국에게 도움이 되는 통화 정책을 미국이 구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거는 나에게도 피해가 생기지만 적에게 피해가 더 크게 생길 수 있다라면은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게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트러블을 많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겪게 될 트러블보다는 상대방이 겪게 될 트러블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듯이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왜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요거 원자폭탄이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된 첫 단초는 사실 이 핵폭탄이에요.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많이 설명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력으로 동맹 관계가 된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다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때려 맞으면서 핵의 위험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정도 무기를 쓸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까불면은 죽는다. 우리 말 잘 들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일본이 납작 엎드리게 된 그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경제적인 사건의 대표적인 게 플라자 합의. 이것도 지난 시황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드렸습니다. 1985년 당시 있었던 거. 그래서 이때도 일본 니네가 너무 쉽게 돈을 번다. 엔화 가치가 너무 싸다. 절상해라. 라는 강압적 요구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갖고 있었던 수출, 경제에 대한 무기를 잃어버리도록 하게 한 그 장본인이 미국이죠 또. 이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과연 미국이 일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가, 혹은 일본이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나라가 동맹국으로서 잡혀 있고 미국은 왜 일본을 동맹국으로서 치하를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실리적인 목적이 있죠. 이런 거. 일본이 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강한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한다, 자위대만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일본의 많은 그 군사력들이 동아시아 질서를 서방 세계 중심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대만 해협 이야기, 이것도 몇 차례 과거 영상에서 해드렸죠. 중국하고 만약에 대만이 쌈박질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해상력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전선을 뚫고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1 방어선으로 움직이게 될 대표적인 방어선 라인이 일본의 방어 라인입니다. 일본의 그 많은 섬들, 거기에 따른 그 영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영해를 뛰어넘고 나오려면은 일본이라는 군대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일본을 때리러 가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의 첫 번째 방어선이 일본이 해주고 있는 상태. 이런 실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미일 간의 관계는 좀 실리적인 부분에 있지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강한 깊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협력도 하지만 굉장히 견제도 많이 하는 국가 간의 외교 전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가도록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은 논조로 중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대외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나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기술 패권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기술력에 이렇게 격차를 두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관세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계속되는 뭐 중국 때리기, 이번에는 전기차 관세 폭탄,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던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향한 관세 정책은 동일하게 빡세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 견제에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기사 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상무 차관이 한국도 양자 컴퓨터 등 이런 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통제하지 않고 풀어버리니까 이 기술 유출이 일어나지 않느냐. 중국이 이걸 다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니네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좀 관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고려 아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MBK가 지금 고려 아연을 인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소재 산업의 기술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이런 견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봤었을 때 한국 니네가 중국한테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려 아연이 갖고 있는 이 그 뭐랄까 기술 재원들, 그러니까 화학 쪽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첨단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재원으로서의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고려 아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MBK 같은 이 사모펀드가 고려 아연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는 요 기술력 혹은 이제 첨단 소재에 대한 공급망 이거를 컨트롤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한국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중국이 고려 아연을 붙잡아 놓고 얘를 이제 볼모로 삼아서 한국 니네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재원 공급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뭐 첨단 신소재 화학 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산업에서 이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생산이 안 돼 버리게 되면은 기술력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를 이 적대적 M&A 대상이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 판에서는 뭐 오늘 지수가 몇 포인트 올라가냐, 몇 포인트 떨어지냐 거기에만 지금 시선이 잡혀가지고 이런 좀 다소 엄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은 심각해지죠. 우리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하에 외교 전선이 반중 친미적 외교 전선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중국을 팽치는 그런 쪽의 외교 스탠스를 보일 때마다 이런 자금들이 고려아연을 이용해서 한국의 목을 쥘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양쪽으로 뚜까 맞는 거죠.
미중 사이에 껴서 경제적으로 계속 경쟁 열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노출이 되고, 이에 따라서 뭐 중내 주요 산업들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멀쩡하기가 또 힘들겠죠.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금리가 높네 낮네 뭐 기준금리를 낮추네 높이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고 정리될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요즘 시황인데, 요즘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쉽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잣대 역시 우호적이지가 않다라는 거, 한국한테까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BM,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미국이 엄포를 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신규 먹거리, 이거를 중국한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기술 유출되니까 팔지 말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그 사이에 낀 아들내미 뭐 딸내미가 이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빠 편도 못 들고 약간 그런 상태. 이런 불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통화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견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맞다라면은 9월 30일 같은 날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장이 폭등하고 일본장이 급락했었던 그날 당일날 미국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 연준에 앉아 계시는 파월 의장이 추가 빅컷 가능성을 일축 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30날 현지 시간으로 그 연설을 하게 됐는데, 향후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해진 계획, 정해진 코스를 따르는 게 아니라 회의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50bp를 내리면서 연내 125bp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50을 먼저 내렸으니까 앞으로 75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FMC가 이제 딱 2번 남았거든요.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럼 그때 75가 내려가려면은 한 번은 50을 내려야 되고 또 한 번은 25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예상치인 75bp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 30날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 빅컷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아무리 금리를 빡세게 내린다 할지라도 25 한 번, 25 한 번. 그래서 총 50밖에 못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건 또 아니래요. 그리고 회의마다 회의 때마다 결정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했었던 그 통화 정책이 뭐 10월, 11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발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완화 정책이 실효성을 내려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라는 인식이 생겨야, 그래야 경기가 부양이 되던가 말던가 하는 효과가 생길 텐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연준은 금리를 부양할 생각이 딱히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었을 땐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회의 때마다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이거 투자를 더 해도 된다라는 거야? 소비를 막 해도 된다라는 거야? 금리가 진짜 내려가긴 내려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고 어떻게 투자가 늘어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부양 효과가 이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고, 그럼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전쟁인 거죠. 중국하고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통화 정책, 즉 완화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려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 9월 30날 같은 날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해주면서 중국과 일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해 다시 고려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리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퍼즐이 맞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실제 상황은 뭐 미국의 경제를 위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정책이 구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중국 및 일본 증시 급등락이 나왔던 그날 당일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제가 뭐 전쟁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방구석 쌉개미의 그냥 그 음모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현실성이 꽤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제 견해가 맞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중단이 될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겠죠. 미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미래가 예상이 되느냐? 첫 번째, 중국하고 일본이 화폐 가치 방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일본이 이번 기회에 엔화 가치를 좀 올려보려고 긴축 정책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그 박자에 맞춰서 미국의 달러도 같이 강해져 버려. 그러면은 일본 엔화 화폐 가치 절상 효과가 상쇄돼 버리겠죠. 똔똔이 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완화 정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완화 정책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페널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미달러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달러는 위로 올라가는데 엔화는 중국의 위안화는 떨어지는 쪽으로 스탠스를 취해버리면은 이 격차가 커지는 만큼, 그쵸, 위안화의 절하 효과가 더 세게 작동이 되게 되면서 일본과 중국의 화폐 가치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경기 불황이 지속되기가 좋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부양책을 못 써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기 부양 정책, 즉 완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쵸, 불황 상황이 지속되고 가속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뭔가 부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 야, 이거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 하게 되면서 현행 금리를 오래 끌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쵸, 부실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황의 데미지가 누적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재확산하게 되죠. 화폐 가치가 방어되지 않는다는 뜻은 곧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이제 긴축 모드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시중의 통화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문제, 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됨에 따라 뭐 가계, 기업, 정부 전부 다 신용 부도 위험에 대한 확산이 또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딜레마, 이 상황에 의해서 예상되는 미래 시나리오, 이게 정확하게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은 심플해요. 근데 양쪽에 문제가 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는 시간 동안에 뭔가 상황이 달라졌고, 증시가 뭐 하락하는 시간 동안에 뭔가 악재가 더 가속됐고, 이게 아니에요. 하락됐었던 시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계속 똑같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논조가 똑같은 논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장이 좀 오른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질 않는 겁니다. 제 영상 자체가. 그래서 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변화가 해야지 제가 바라보는 시황에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제가 보는 기준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게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이 세 가지 상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정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똑같습니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한국 증시 역시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속박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8월 폭염 때문에 채소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OECD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4년 성장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6%에서 2.5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잘 안 내려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1년 뒤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지 못하도록 또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집값이 또 올라가서 가계대출 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고 정책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위험이 생기죠. 실적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실적 악화, 펀더멘털 붕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주가 하락의 위험이 생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갈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하면은 금리 인하 중단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도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쪽으로 바라봐도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위험이 생기는 상태. 그러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21년도 상반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한국 증시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아지다 보니까 한국장은 답이 없다,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또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장은 어떻게 돼먹은 게, 중국장 떨어질 때는 중국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지고, 일본 떨어질 때는 또 일본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진다. 그리고 미증시는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 부근에 있는 상태이고, 뭐 다우존스가 사상 신고가를 쓰네 만에 하고 있는 이 지경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는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미국 주식을 하러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빅테크 버블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관리되었을 뿐, 이 이야기를 제가 뭐 지금 약 2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 2023년도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기사 일부분인데, 이 M7의 주가 상승률하고 지수의 상승률, 그리고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지수의 상승률,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4년도엔 이게 더 커졌죠, 그죠? 24년도까지 집계된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23년도 걸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M7은 75%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수는 23%밖에 못 올라갔고 심지어 M7을 제외한 나머지 시총상이 493개. 그러니까 S&P 500 중에 7개를 빼고 나머지 493개를 따져보면은 1년 동안 올라간 게 1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몰빵이 돼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수가. 그리고 S&P 500 지수 내 M7의 비율을 보면은 지금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30%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시총 상위주의 비중이 올라갔었던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24년도 들어서 더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24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지 여기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개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500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만 폭등을 한 거고 나머지 493개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장이 좋은 장이냐? 아니죠. 단순 생각했었을 때 사람들은 5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종목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500개 중에 7개를 사야 돼. 그러니까 500분의 7의 확률로 선택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고 이렇게. 나머지 500분의 493의 확률로 선택된 종목은 요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상승률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단순 계산했었을 때 500개 중에 493개를 택할 확률이 높겠어요? 500개 중에 7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어요? 그죠? 굉장히 소수들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된 수익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상승률이기 때문에 좀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판타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장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에 비중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아져 있는 애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수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죠. 그게 왜 있는 격언입니까? 한쪽의 비중을 몰빵했다가 그게 깨져버리면, 그 몰빵한 계란 바구니가 깨져버리면은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M7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증시의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얘네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떨어지는 섹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장이 가장 주도적인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쓰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이고, 제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장 같은 흐름이 굉장히 평이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는 우리 장도 지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황관이 너무 부정적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거 자체가 과열 양상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비정상이고 우리 장처럼 힘이 없는 게 노멀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증시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장은 이따위냐라고 하면서 미국 장의 상승 흐름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비정상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장이 답이다 뭐 이런 식의 견해를 별로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상이하게 요동치는 지수 변동성. 그러니까 일본장은 급락하고 중국장은 폭등하고 미증시는 신고가를 쓰고 앉아 있고 우리 장은 계속 기어쳐 내려가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런 혼란을 너무 느끼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장이 정상이고 우리 장이 비정상이다. 그럼 우리 장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하면은 이게 뭐 금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 투자가 그래서 해답이다. 우리 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금융 투자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뭔가 M1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대로라면은 세계 경기의 불황 쇼크가 제대로 발발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경제 위기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경기 지표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기 불황 쇼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임팩트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이 퍼질 때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가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하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쇼크가 생기게 됐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코어가 되는 본질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쓰잘데기 없는 소음들을 필터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현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현재 시황 관점은 단순하고 명료한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투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국가별로 막 다르게 움직이는 증시의 혼란을 느끼기보다는 결국 이들이 어떠한 목적지에 귀결이 되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시황을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들 확인되게 되면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에도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